네,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의 추도식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문재인 대표 투톱 체제로 내용을 수습하려던 새정치연합이 다시 계파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네, 한편 오늘 황교안 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처음에 잠깐 만나봤습니다만 이 추도식에서 나온 노건호 씨의 발언, 파장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내리는 비 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 총선에는 노무현 타령, 종북 타령 좀 안 하시려나 기대가 생기기도 하지만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고 본인도 그간의 사건들에 대해 처벌받은 일도 없고 반성한 일도 없으시니 그저 헛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과, 반성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발 나라 생각 좀 하십시오. 네, 연휴 동안 얘기가 많이 됐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그 여진이 계속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도식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뭐 분열, 갈등, 대립 어떤 이런 정치권의 현 주소를 그대로 극명하게 보여준 추도식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런 추모의 날, 추도의 날이 돼야 될 그날을 그 행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 아닙니까? 일반 예. 그런 국민적인 이제 전직 대통령이니까 국민적인 추도식이 돼야 될 그 자리가 정치 집회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그냥 정치 집회장이 아니라 서로가 갈등하는 세력들끼리 부딪히는 이런 양상까지 보여주고 더더구나 노 전 대통령 상주인 예. 노건호 씨가 저렇게 나와서 아주 그 말하자면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어투로 저렇게 상대방이 자신은 그 일반인인데 정치적 그 뭐 상대가 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아버지 돌아가신데 저 사람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있었던 그런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네. 그런 문제에 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원망이 쌓여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예. 사실 따지고 보면요 아버지 돌아가신 데 대해서는 그 가족이 잘했건 잘못했거나 다 첫째 책임은 우리 가족 책임이다 이렇게 잘못 모셨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고려의 전통입니다. 그런 예법인데 어떻게 저 40몇 살이나 된 분이 저렇게 그 감정을 억울한 거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렇게 토라는 것이 아버지의 그 추도식을 국민적인 그런 추모의 장에서 오히려 벗어나가서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든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참 안타깝네요. 과연 뭐 적절하느냐, 뭐 시기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뭐 예의가 없는 게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언론의 그 해석이라는 것이 총선에 나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혹은 그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네. 배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언론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박상병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노건호 씨가 어떤 의도를 갖고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하면은 그는 정말로 건호 씨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었지만 정치적이었다. 그렇죠. 의도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그 의도 없이 어떤 추도사를 있는 건 아니죠. 더더욱 정치적인 발언인데요. 예.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건호 씨의 저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적어도 남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은 정말 억울한 심정이 많거든요. 네. 정말 억울할 겁니다. 지난번 대선 때 봐보세요. 이 찌듯이 흔들면서 정상회담 해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그 사람들 다시 어디 갔습니까? 다. 문건이 나와서 읽어보니까 사실상 포기했다고 또. 그 뒤에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떠들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뭔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뒤에 알고 봤더니 댓글도 사실이고 사이버 정보 사령도 동원해가지고 했고 뭐 간첩도 조작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볼 때 친노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죠. 예. 그 당사자가 현장에 온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치는요. 정치는 또 추도사 같은 경우는 그 시간과 공간에 갖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으면은 예. 이건 하나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는 추도사의 자리입니다. 네. 추도사는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 그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사람 뜻을 모아서 아버지에게 말 그대로 추근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집권당 대표가 오든 야당 대표가 오든 외국에서 누가 오든 동네 아저씨가 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추모하기 온 자리입니다. 고마운 겁니다. 그죠? 그 자리는 고마운 자리입니다. 네. 거기다 대고 바로 직격탄을 날린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어떤 경우도 그거는 잘했다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많으나 예. 그 내용을 발표했던 장소, 시간, 타이밍 이런 거를 볼 때는 이건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 하나 노건우 씨는 정치 안 합니다. 안 할 것이다. 잘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정치를 하는 순간에 예. 정치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거는 온 국민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노건우 씨가 어떤 길을 갈 것을 정치를 한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 정치는 실패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안 하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을 예. 건호 씨가 개성을 한다 하는 순간에 야당은 분열돼 버립니다. 내년 선거에서 본인은 당선되지 못했으면 친노는 네. 망해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노건호 씨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지금 상황에는 친노의 전반적인 정서를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만큼은 분명히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화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그 김무성 대표에게 뭐 진정한 대인배 풍모를 보여줬습니다라는 이게 비판하는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대인배를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김무성 대표의 반응, 대응을 보면 진짜 대인배 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좀 전반적인 평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라는 말은 대개 뭐 소인배, 물의 배 하듯이 예. 그 부정적인 데 쓰는 겁니다. 그 배, 물이 배자 이런 거 쓰는 거 보면 예. 그것은 이제 대인은 그냥 대인이지 대인의 풍모 하든지 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겠냐. 비아냥거리자고 저런 것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추도식에서 예. 상대방을 공격하더라도 정말 상대방의 섭섭함이 있더라도 아주 격조로 갖춰서 해야 되는데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상주로서 그것조차도 벌써 벗어난 겁니다. 네. 그래 그런 점이 있고 어쨌든 김무성 대표로서는 지금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꿈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대인의 풍모를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계기를 자꾸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또 친노 네. 측에서 광주에서도 만들어줘 또 봉화리에서도 만들어줘 예. 이렇게 하니까 그 김무성 대표가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오는 상황을요 아주 자연스럽게 잘 소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점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가 정말 정치적으로 특히 리더로서 아주 일취월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치월장했다 평가해 주셨는데요. 저는요. 예, 예. 네. 저는 우리가 하는 속담에 뭐 침묵은 금이고 그 웅변은 뭐 은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부터 예. 배웠던 거. 저는 그 말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저는 말인데. 그럼요.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아. 웅변이 금이다. 할 수 있는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때로는 침묵이 금일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 예. 김무성 바로 이런 때. 때입니까? 딱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는 금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 물세를 맞았습니다. 물세를 뒤집어 썼어요. 예. 자, 이쪽에 왔더니 김에서 저 물세를 맞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합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에 예. 이 사람 물 맞으러 갔네. 딱 그 얘기는 앞으로 행보를 못 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말 나오더라도 귀를 또는 눈을 또는 뭐든지 막고 말하지 않는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만큼은 침묵은 참으로 금이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네. 근데 저도요, 정치라는 것은 곧 말이다, 등식이 성립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옛날에 그 고대 아테네에서도 제일 돈벌이가 좋았던 것이 뭐냐면 웅변학원 원장이었어요. 예. 말하자면 소피스트들 그런데 그 정도로 했는데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침묵 그 자체가 말일 때도 있거든요. 예. 침묵. 그래 지금 말씀하신 네. 그 뜻이 또 그건데 그 침묵이 하는 말도 있다. 바로 그 점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는 상당히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김무성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그 구미를 방문하는데요. 뭐 광폭 행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그 이제 이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제 저 광주에도 앞으로 어디든지 싫어하더라도 내가 계속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하고 이 서로 피부를 맞대는 예. 바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민생 밀착형 또 서민 밀착형, 국민 밀착형, 민심 밀착형 이런 정치를 계속 하는 거죠. 예. 네. 저렇게 계속 하면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계속 와서 옆에 와서 친하게 하고 웃고 이렇게 하면 그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민심을 수렴하는 예. 또 이런 그러면서 자신들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민심을 또 수습해 나가는 그런 이 발걸음으로는 아주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이 서로 정치적으로 지역 간에 말이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그걸 좀 해소하려는 노력, 그건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네. 네, 지금 김우성 대표 이야기를 네. 좀 빠졌습니다만 좀 다시 야당 이야기를 좀 네.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김상곤 전 교육감이 혁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을 하면서 이제 좀 본격적인 위원회 구성이 돌입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놓고 지금 뭐 성배냐, 뭐 독배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는 뜻이겠죠. 굉장히 크죠. 다시 말하면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는 김상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 손에 네.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삽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좀 추진해 나가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달릴 때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그러면은 김상곤의 운명은 어떻게 달리냐? 문재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둘이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곤 위원장이 예. 제대로 된 인선을 해가지고 정말로 아주 혁신적인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친노 핵심 인방 한 20명 정도 골라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 친노 패권주의에 딱 걸맞는 인물이 있지, 몇 명 있잖아요, 이렇게요. 문지기 등등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예. 그 다음에 호남 패권도 있습니다. 몇 명 예. 있을 거면. 그 다음에 486. 또 그 중에 아주 자질이 없는 사람들 한 40명 정도 해가지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켜야 됩니다. 명단을 다 제출했습니다. 네. 모든 뭐 핵심 이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40명 정도 만들어냈어요. 예. 엄청난 일이죠. 네. 이걸 문재인 대표가 오케이 하고 나면 당 의총에서 추인을 받는 겁니다. 반말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인을 해버렸습니다. 공천 다 탈락시켜버립니다. 그럼 이 당 정당 삽니다. 문재인 대표 삽니다. 반대로 40명 명단까지 왔어요. 당대표 반발 때문에 이거 못하겠는데 왜 이런 걸 했지? 내 이런 권을 안 줬는데 참고만 하겠습니다. 끝.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당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이 성배가 될지 예. 독배가 될지는 김상곤 교육감이 만들어내는 김소감 위원장이 만들어내는 작품과 그 작품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네.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이 맞물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들리는데요. 아무튼 김상곤 혁신위원장한테 전권을 위임할 정도로 어떤 혁신의 행보를 만약에 문 대표가 보였다 한다면 희망 스크럼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통합의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 이게 좀 시작부터 약간 좀 어려워 보이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희망 스크럼이라는 것은 지금 박원순 아마 서울시장하고 만나서 이야기, 그 28 전당대회 때 자신이 또 그 제시했던 일이고 한데,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그 전 대표도 거기에 공감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안철수 전 대표는 그건 무슨 말인지 그렇죠. 모르겠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더 나아가서 지금 자기 주자로 떠오르는 그 거명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라든지 예. 또 김부겸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장기적으로 그런 분들까지 다 같이 모아서 하겠다 이런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재인 대표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함으로써 일단 그분들이 문재인 대표들 직접적으로 무슨 뭐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이제 그런 이름 철책을 쳐놓는 거고 예. 다음으로 또 우리 다섯 사람이 이렇게 뭉쳐서 간다. 저건 따로 있다. 저건 저기 따로 있지 않냐. 예. 그 우리끼리 싸워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당내에서 퇴진 압박을 또 벗어날 수 있죠. 문재인 대표로서는 그런 정치적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혁신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상곤 위원장으로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정치에는 거의 지금 이제 말하는 초년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도 지금 또 지난번 선거 그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로 존재감이 이제 희미해졌거든요. 이런 분으로서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갖고 싶었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 그럴 때는 이 혁신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수락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박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지금 현재 기존의 문 대표 체제고 최고위원회도 온전하는 상태에서 예. 네. 그 하부 구조로 아니면 그 뭐 반개 구조로 해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예. 혁신위원회를 만든다. 거기서 그러면 문 대표도 못 해내는 혁신을 거기서 한다. 그다음에 그 최종 결정권자는 문 대표와 그 최고위원회인데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아마 가는 길이 험난하고 설령 여기서 혁신적인 안을 만들더라도 예. 그것이 올라가서 이 가부 그 표결이 되기 이전에 이미 야단이 최고위원 사이에서도 야단이 날 거고 네. 친노 비노 사이에서도 야단이 날 건데 다만 하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통해서 문 대표로서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고 퇴진 압박을 그 비노 측의 그 공격의 예봉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통합이나 혁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화제를 좀 바꿔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제 총리 내정자죠,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지금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청문회 시작도 전부터 벌써 신경전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뭐 지금 여야 어떤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상옥 대법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100일 동안이나 인사청문회를 못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했습니다만 결론을 못 봐가지고 대법관이 공백사태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만약 국무총리도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국정은 3개월이면요. 바로 이제 이제는 정기국회 들어갈 상황이 돼버려요. 네. 오늘 엄청나게 피해가 되는 거죠. 그거를 네.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새누리당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새누리당은 가능한 시간을 빨리 하자는 얘기고 야당은 철저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야당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비리 의혹도 물론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과거의 병력 비리라든지 또는 이런 거 외에도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지금 공안 문제예요. 공안. 이 공안 문제는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고 박근혜 정부의 어떤 특성 예. 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의 핵심과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 정국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공안 정국 조성의 핵심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예. 지금의 총리 후보자거든요. 네. 그냥 있을까요? 아마 정치적으로 대대적인 공식을 펴면서 예. 황교안 국무총리 이후에는 신공안 정국이 조성될 것이다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야당이 내년 총선에서 공식을 펼칠 수 있는 명분을 줄 것이고 검찰의 수사를 차단시킬 수도 효과가 있는 거죠. 또 더더욱이 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모처럼 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하네. 네. 맞아. 공안정국이었지. 국정원, 검찰, 뭐 경찰, 뭐 군 사이버 사령부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 지지자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대충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공안정국, 사정정국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상명 박사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안 문제는 이게 사실 사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정치권으로서 일단 불편하게 생각하겠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박 박사님의 그 말씀에 이제 공감하면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예. 황교안 청문회 이것을 대여 그 전선의 형성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당 내외의 시선을 그쪽으로 네. 몰아내는 그다음에 당의 결속을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당을 결속시키는 그런 효과 이것까지 노릴 수 있고 또 예. 하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사실 황교안 법무장관이 뭐냐면 수입력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종교적 편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공격거리는 생겼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공격을 해 들어가서 네.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네. 안 그렇더라도 기진맥진시킬 수 있는 효과는 얻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걸로 해서 뭐 당에서는 다시 힘이 생길 것 아닙니까? 네. 승리감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네. 당을 이 상황에서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 있고 하니까 예. 공안 정국이든 뭐든 이런 것을 충분히 자기들은 그 명분으로 제시하면서 네. 공격을 총공격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았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말씀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요.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짧게만 하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청문회에서 쟁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전관 예우 부분도 또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공안정국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그 대치 정국을 전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야당이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삼기 시작한다면 네. 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황교안 이 법무장관이 그 평가를 굉장히 박하게 했잖아요. 심지어 예. 뭐 김대중 씨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옛날에 이제 문창극 전 후보의 경우를 돌아보더라도 이런 것은 굉장히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거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야당이 이것을 무기화한다면 그 감정에 계속 호소를 하게 되면 예. 이것이 오히려 국민적으로 볼 때는 더 자극적이 되고 저 수입료보다는 오히려 더 큰 그런 공격거리가 되고 이쪽에서는 굉장히 취약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박상현 박사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거든요. 예. 크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슈는 크게 보면은 하나는 이제 병역 문제가 남아 있죠. 예. 그다음에 1억 원 전관역 문제가 남아 있고 역사관 종교관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부분을 검증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나머지 정치적으로 각을 세워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야당을 끌어안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쟁점은 뭐냐면 역시 고한정국의 아까 핵심 말씀하셨던 당사자다. 부분이요.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아마 총공시를 피겠다. 낙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각을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를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